네,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그 군사적인 긴장감이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약물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해서 그 중남미 카리브해에 미군 병력을 대거 집결시킨 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미군의 항공모함 전단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모함 한 척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 사이즈의 그 항공모함이 있으면 그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그보다 작은 사이즈의 또 다른 그 배들, 군함들 이런 게 5대, 많게는 6대 정도 호위하면서 가는 걸 아예 그냥 요걸 대여섯 대 이걸 다 항공모함 전단이라고 하잖아요. 이 항공모함 전단이 통째로 지금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네수엘라는 현역 육해 공군은 물론 이 예비군에 대한 대규모 전체 동원령을 내리면서 있을지도 모르는 전면전에 대비한다라는 그런 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지의 소식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과 베네수엘라 두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일촉즉발의 군사적인 그 충돌 위기로 좀 치달을 그런 그 우려마저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언론들도요,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해서 다양한 군사적인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이라는 거는 정말 무슨 전면전 는 가서는 안 되죠. 여하튼 뭐 그걸 배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외에 꼭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핀셋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하던 불법 뭐 약물들 이런 목을 좀 조르는 옥죄는 그 운반선 이걸 이제 공격하잖아요. 해상에서 지금 19차례 정도 공격을 했는데 그런 식을 더 강화한다든지 해서 현재 베네수엘라의 그 정권을 좀 옥죄는 그런 뭐 작전까지도 여러 가지로 이제 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카리브해에서 그 불법 약물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 지금까지 공격 횟수가 한 19차례 정도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선박에 타고 있던 뭐 베네수엘라 사람도 될 수도 있고 다른 남미 사람들도 국적자는 좀 다양했습니다. 76명 정도가 거기서 이제 사망하는 희생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베네수엘라와 남미 지역의 일부 국제사회에서는 엄청난 살상 행위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네수엘라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축출이 미국의 진짜 목적이다 라면서 이제 반발을 하면서 전군 동원령까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정말 과연 그렇게 정말 전쟁을 일으킬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 궁금증부터 그리고 이제 만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상황이 예상되는지 예상되는 시나리오 잠시만 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의 국방부도 준비하고 있는 시나리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 미국이나 베네수엘라나 양측 모두 전면전으로 즉각 치닫는 것은 당연히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발적인 충돌이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충돌 또는 최전선에서 일을 하는 어떤 실무 군사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순간적인 그 판단 미스 내지는 오해 뭐 이런 거 오인이라 그러죠. 이런 것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돌 이게 이제 가장 무섭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군 정찰기나 함정이 지나치게 이제 가깝게 근접을 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그쪽에서 뭐 경고 방송으로 서로 끝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이제 작은 교전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 국지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게 이제 더 악화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가장 걱정인데요. 혹시 모를 충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양측의 피해를 미국 국방부에서는 좀 미리 예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국방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제 일단 크게 보면 3가지인데 뭐 전략적인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어떤 규모적인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저강도, 그다음에 이제 중강도 충돌, 그리고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는 고강도 충돌. 요렇게 이제 크게 한 3가지로 나눠보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강도 충돌일 경우에 그렇다면 미군의 경우에는 얼마나 희생이 발생할까? 이게 중요한 게 인명피해죠. 뭐 군사 장비나 뭐 무기는 좀 뭐 파괴돼도 그거야 뭐 다시 만들면 되는데 이제 인명피해가 가장 걱정인데 저강도의 충돌일 때 미군 피해는 인명피해 약 수십 명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쪽은 수백 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예상 시나리오가 보고 있습니다. 뭐 중강도는 건너뛰고요. 그런데 만일 걷잡을 수 없이 고강도 충돌로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졌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군의 경우에는 한 수백 명 정도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적게는 몇천 명, 많게는 만여 명까지도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그 예상 시나리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군의 그 군사적인 행동이 현실화될 경우에 베네수엘라군은 현실적인 전력 차이가 당연히 있잖아요. 그것도 뭐 베네수엘라는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 전력 차이를 고려해서 미군의 어떤 전면 대응을 하기보다는 결국은 처음에는 뭐 좀 살짝 붙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뒤로 빠지면서 게릴라 전술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미군이 그 육군을 투입해서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마두로 정권을 축출시키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에 상륙하느냐, 이게 이제 고민거리인데 만일 진짜 미군이 상륙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건 정말 일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가 이제 게릴라 전술을 쓸 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미군이 늘 그 큰 피해를 입은 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승리도 못하고 빠져나오고 있는 뭐 베트남 전쟁 이런 것들 그렇게 미군이 늘 큰 피해를 입었던 일들이 다 전부 상대의 게릴라 전술이 있었던 그런 전쟁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 일주일 전에도 제가 아주 초기 뉴스를 전해드릴 때 잠깐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군사 어떤 무기도 지원을 요청했고 그리고 이제 병력 지원까지도 요청했는데 뭐 제가 봤을 땐 병력 지원에 대한 그 러시아 군 병력 지원은 이건 뭐 99%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뭐 무기 지원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좀 변수는 많이 있고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것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지금처럼 또는 지금보다 더 골치 아프게 복잡하게 충돌하기를 은근히 원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미국의 신경이 또 관심이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는 러시아로서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카리브해의 긴장이 단순히 카리브해 그쪽, 이제 카리브해라 하면 이제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중남미 지역의 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중남미 지역의 카리브해 그곳에만 단순히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긴장은 결국은 국제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는 것이 이제 베네수엘라가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그것만으로 놓고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러시아와도 연결될 수 있고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그렇잖아요. 지구촌 뭐 시대 뭐 그러잖아요. 이제 뭐 이런 충돌이나 전쟁이나 뭐 이런 군사적인 컨플릭트 뭐 이런 것도 결국은 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칫하면 우발적으로 발생한 어떤 작은 국지전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쪽 지역에서 절대 더 이상 좀 긴장이 고조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비극적인 사태로 악화되지를 않기를 바란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어제 그 USS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입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항공모함 중에서 아마 제일 클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해군 병력만 해도 4,000명이나 되는데 그 4,000명, 모든 4,000명. 그 항공모함이 전단을 이끌고 이미 카리브해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캘리포니아 주를 둘로 나누자. 분리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일각에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얘기는 뭐냐? 이게 이제 몇십 년 전서부터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자, 지금 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그 캘리포니아주의 북부 여러 카운티들을 중심으로 해서 뚝 잘라서 캘리포니아를 남쪽, 그러니까 서던 캘리포니아 아니면 사우스 캘리포니아 그리고 이제 노스 캘리포니아 이렇게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스 캘리포니아를 아예 쉬운 한 번째 미국의 주로 만들자라는 캘리포니아 주 분할 움직임이 아주 솔솔 연기 나듯이 이렇게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남북으로 나누자라는 건데요. 최근에 열린 그 샤스타 카운티, 북가주 쪽 샤스타 카운티의 공청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 제임스 갤러거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입니다. 이 공화당 소속의 이 갤러거 의원이 캘리포니아의 지역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라면서 북부 카운티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제의하겠다, 발의해서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갤러거 의원은 최근 통과된 그 선거구 재조정 주민 발의안 50, 프로포지션 50, 주민 발의안 50이, 요 이제 주민 발의안 50이라는 것이 선거구로 이렇게 조금 다시 좀 나눠서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그 연방 하원 의원이 5명 정도 더 나올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구가 이렇게 2개가 있으면 여기는 충분히 민주당이 승리하고도 남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민주당이 이겼다, 공화당이 이겼다,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카운티를 하나 정도 딱 띄워서 이쪽으로 주면 여기도 여전히 민주당이 이길 수 있고, 여기는 거기에 떨어져 나갔으니까 민주당 표가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도 새롭게 민주당이 이길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선거구를 다시 재조정하는 게 주민 발의안 50인데 이게 이제 통과됐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대도시 중심의 정치 구조를 민주당 쪽으로 많이 강화시켰다라면서, 그 때문에 이제 캘리포니아주는 너무 지나치게 민주당 편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 북쪽에 있는 보수 성향의 카운티들은 뚝 잘라서 우리는 따로 살겠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의 그 보수 성향의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반영되지 못하는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쪽 뚝 잘라서 우리는 우리끼리 살 테니까 너희끼리 잘 살아봐. 우리는 노스 캘리포니아 우리끼리 살게. 이제 노스 캘리포니아라고 해서 뭐 샌프란시스코도 사실은 북가주지만 그곳을 말하는 건 아니고, 북쪽이면서도 약간 동쪽. 그리고 이제 남쪽도요, 서던 캘리포니아도 쪽 해안 지역, 서쪽은 상당히 진보적이지만 남가주면서도 이제 동쪽에 있는 그 카운티들은 또 비교적 보수적인 그런 색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쪽 동서남부로 본다면, 캘리포니아주를 본다면 남쪽이 북쪽에 비해서 비교적 진보적, 그리고 또 동서로 본다면 서쪽이 동쪽에 비해서 비교적 진보적,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이제 공화당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쪽 그리고 북쪽이 아무래도 이제 보수 성향이 조금 더 그나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동쪽과 약간 북쪽, 동북쪽을 잘라서 우리끼리 그냥 노스 캘리포니아로 살래.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발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캘리포니아는 올해 그 일본을 제치고 경제력만 본다면,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를 하나의 미국의 주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나라로 놓고 계산을 해본다면 경제력을 따지면 일본을 제쳤어요. 그 경제력이.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가 만약에 나라라면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을 좀 자른다고 해도 여전히 어마어마한 거대한 규모를 갖고 있으니까 그 뭐 너무 뭐 걱정할 건 없다. 자르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그 최대 규모의 그 대통령 선거인단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무려 54명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는 항상 보니까 민주당이 이기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선거인단 가장 많은 54명을 캘리포니아에서 이긴, 캘리포니아는 뭐 무조건 민주당이 이기니까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제 무조건 가져가는 거, 이것도 좀 불공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한다면 뭐 텍사스 같은 데도 선거인단 많은데 거긴 또 뭐 거의 항상 보수가 이기긴 하죠. 여하튼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주의 보수 성향 정치인들 사이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대신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불공평, 불균형, 그리고 경제적인 불균형,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아예 나누자, 이제 그 얘기죠. 따라서 이제 주 분할 문제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뭐 적지 않은 큰 파급력이 일 것만은 사실입니다. 새로 만들어질 주가 보수 성향의 카운티들로 이제 그렇게 구성되려고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연방의회 내에 공화당의 세력 확대에도 어쩌면 굉장히 좀 직접적인 좋은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또 당연히 싫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인데, 요걸 이제 요번에 최근에 말한 갤러거 의원은 과거 수차례 그 시도를 했었던 뉴 캘리포니아 캠페인, 뉴 캘리포니아 운동의 어찌 보면 이제 연장선에 있고, 그걸 거의 갖고 와서 조금만 모디파이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오래전부터 캘리포니아 분할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뭐 몇십 년 전부터 나온 그게 있었어요. 뉴 캘리포니아 캠페인이라고 해서 캘리포니아를 나누자 뭐 이런 얘기. 그걸 이제 다시 점화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정말 자기가 그럴 의도가 있어서 그럴 경우도 물론 있지만 정말 자기가 끝까지 이걸 할 생각까지는 없지만 자기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를 좀 집중시키고 내 지역구 주민들한테 내가 좀 관심 좀 받고 나를 좀 알리고 싶고 할 때 가끔 이런 거 할 때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할 것도 아니면서. 여하튼 뭐 이 갤러거 의원이 어떤 마음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좀 성공했죠? 이런 말 하니까 벌써 뉴스화가 되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미국 뉴스에서도 그런 면에서 성공했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는 어떤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실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미국의 헌법상 기존 그 주의 분리라는 문제는 주의회의 동의는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연방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현 가능성은 사실은 극히 낮다. 캘리포니아 주 분할은 뭐 그런 건데 일단은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의회에서 사실은 주의회는 캘리포니아는 늘 민주당이 뭐 당연히 다수당이니까 주의회에서 첫 번째 문턱을 넘기가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기존 주의 일부가 분리돼서 새로운 주가 된 사례가 있는가? 뭐 살펴보면요. 지난 1863년 그러니까 뭐 한 160년쯤 지났죠. 160년 전에 버지니아에서 분리된 웨스트 버지니아가 있었습니다. 그거 웨스트 버지니아 주가 버지니아 주에서 분리된 주예요. 160년 전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160년 전에 버지니아에서 웨스트 버지니아가 분리된 그때 이후 16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160년 동안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없으라는 법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만큼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내에 이 불균형한 정치적, 경제적 이 구조 그리고 농촌 지역의 어떤 소외감 이런 것이 이제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움직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상징적인 정치 이슈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뭐 있다. 그런 정도. 그렇게 분할은 되진 않아도 궁극적으로 분할은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많은 상징적인 이슈를 떠오를 것이고 많은 관심을 뭐 모을 수는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주제는 될 것이다. 이제 그런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대한 캘리포니아 주의 분리 움직임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얼마나 진전해 나갈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분리되면 정말 재밌는 일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추후 만약에 이 얘기가 조금 더 진전되면요. 그때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노스 캘리포니아, 사우스 캘리포니아가 분리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그때는 좀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 혹시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놓으시고 이제 함께 해주시면 또 그 뉴스 나올 때 그때는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조지아주 한국인 그 이민 단속 그 체포 구금 그 사태를 거론하면서 필요한 해외 기술 인력들을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라는 발언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조지아주 한국인 사태 얘기를 또 샘플 케이스로 말을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기술들은 우리에게 없다. 즉 우리라는 것은 이제 미국 근로자들을 말하죠.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인재는 필요하다면 데려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뭐 지당한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제 조지아주 사태를 직접 예로 들면서 거기에는 즉 조지아에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인들이 있었다. 배터리를 만드는 일은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매우 위험하고 가끔 폭발도 있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굉장히 고숙련 기술이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거기서 고숙련 기술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은 좀 고맙기도 하고요. 이제 한국인들 근로자들의 실력을 좀 알아주시네. 좀 고맙기도 한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요, 조지아주의 그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에 대한 지난 그 이민당국의 체포와 구금 사태 그 과정에 대해서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은 아무런 관련 없는 것처럼 이렇게 유체 이탈 화법이라 그러죠. 나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상관없을 수는 없죠. 왜? 이민 단속의 최고 정점에 있는 최고
그 지시자가 결국은 이제 뭐 그 나라의 대통령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내보냈는지 모른다. 나는 다시 데려오기를 원한다. 라면서 굉장히 한국인들을 그렇게 체포하고 구금하고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진한 아쉬움을 표현했어요. 근데 어제 말한 게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제 기억에는 벌써 한 3번째 됩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을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야 거기 현대 LG 배터리 공장 가서 싸그리 체포해라고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제너럴리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 단속이 굉장히 드라이브 되니까 밑에 실무진들이 그런 일을 이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따지고 올라보면 최고 정점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책임이랄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본인은 뭐 아무런 관여를 안 하는 것처럼 매우 아쉽다. 한국인들을 내보낸 건 아쉽다. 한국인들 다시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저는 조금 한 2%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추후에 이 한국인들에 대한 어떤 비자 문제 이런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좀 발언하고 거론하고 직접 또 하나의 어떤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서 최소한 한국인들이 와서 공장을 이렇게 지을 때까지는 한국인들 특별 비자 뭐 이런 그런 카테고리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건 얼마든지 뭐 의회에 통과 안 받아도 대통령 권한으로 행정명령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주고 근로자들에게 기술 전수해주고 하는 그때까지는 한국인들에 대한 특별 비자 어떤 걸 그걸 K 비자라고 해도 좋고 좋습니다. 이름을 만들어서 카테고리를 만들면 그러면 한국인들이 정말 안심하고 마음 놓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다시 데려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만 그렇게 해도 한국에 있는 근로자들이 무서워서 지금 못 와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게 K 비자가 됐든 무슨 비자가 됐든 그런 걸 행정명령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코와 관련된 정보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코가 이제 이번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서 대규모 신규 회원 확보하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코 기존 멤버이신 분들은 뭐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멤버였다가 그 멤버십이 익스파이어 됐는데 한 1년, 2년 리뉴 안 하고 계신 이런 분들도 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코스코는 한정된 기간 동안에 신규 가입하는 회원에게 $40 상당의 디지털 코스코 선물권을 증정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게 무슨 디지털 선물권이나 그러니까 캐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캐시죠. 네, 이메일로 받고 그러는 거니까 디지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게 결국 내가 $40만큼 뭐든지 살 수 있는 거니까 캐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 프로모션은 연회비 $65짜리 그 골드스타 회원으로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들에게 $40를 돌려주는 겁니다. 어찌 보면 65불 내고 가입하고 40불 돌려받는 겁니다. 가입 시에 자신의 이메일을 넣으면 되고요. 또 이제 이메일, 이름, 전화번호.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름하고 이메일입니다. 왜냐면은 이메일로 이 선물권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화번호 넣었으니까 내 이메일이 잘못돼도 전화 걸어서 확인해 주겠지. 아닙니다. 전화 안 겁니다. 등록된 거 알면 바로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만약에 이메일을 잘못 넣으면 할 수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메일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메일로 등록을 해야 하고 또 하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코스코가 비자 카드만 받잖아요. 그래서 비자 카드로 가입을 한 후에 오토 리뉴 할 수 있게 자동 갱신 설정을 해 놓으면 이 $40짜리 기프트 카드를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이전에 회원이었던 사람도 가능한데 회원이었다가 난 익스파이어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이런 분들은 안 되고요. 1년 6개월, 즉 18개월 이상 익스파이어 된 지 시간이 지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익스파이어 회원권 만기가 된 후에 1년 6개월 이상 리뉴 안 하고 이제 계시던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신규로 이제 쳐주는 거죠. 그래서 역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 코스코 회원이나 한 번도 코스코 회원권을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에
코스코에 직접 문의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루폰이 이제 쿠폰 같은 거 싸게 팔고 그런 데잖아요. 그루폰 등 이 제3자 벤더를 통해서 골드스타 회원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코스코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가능합니다. 골드스타 65불짜리 그러면 40불 돌려받습니다. 이 골드스타 멤버십은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코스타 매장과 그리고 코스타 온라인몰 웹사이트 여기서 모두 양쪽을 오프라인 온라인 왔다 갔다 모든 걸 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골드스타 멤버십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65불 내고 40불 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1년 멤버십 25불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음 해부터는 그냥 고스란히 65불을 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물건 많이 사고 그런 분들은 1년 동안 이제 그 리워드 주잖아요. 그럼 내가 멤버십으로 낸 65불 정도의 거의 맞먹는 리워드를 웬만하면 많이 받더라고요. 이제 식구들이 조금 있으면 뭐 혼자 살거나 둘이 살거나 그런 경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필요하신 분들 가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곧 종료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어쩌면은 그 영상 보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마 연방 하원에서 그 발의안이 임시 예산안이 통과돼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하는 책상까지 올라갔거나 아니면 사인을 했거나 약간 요런 정도의 시점일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공식적인 종료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몇 시에 이 영상을 보시는지에 따라서 아침 일찍 보시는 분은 아직 아니겠지만 만약에 오후 늦게나 저녁에 보시는 분들은 어쩌면 종료됐을 수도 있습니다. 감안하고 이제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셧다운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곧바로 각 공항의 항공 대란이 바로 끝나지는 못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한동안이 얼마나 하루 이틀, 2, 3일, 모든 일주일 이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샤언 더피 교통부 장관은 항공 관제사 상황을 감안하면 셧다운 종료 직후 곧바로 인원 부족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나오고 있는 관제사들이 셧다운이 됐다고 바로 그날부터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어디서 무언가 일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서도 나름대로 정리해야 될 것도 있으니까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더피 장관은 셧다운 종료 후 48시간 내에 미지급된 급여 약 70%가 지급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주일 내에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와라 또는 셧다운 전에 이 영상을 본 관제사들은 돌아올 준비해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죠. 네, 항공 관제사들 좀 서둘러서 좀 빨리 돌아가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항공 대란이 그만큼 빨리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막내도 이제 일주일 뒤에 다음 주 일요일 날인가 22일인가 이제 그때 비행기 타고 이제 온다 그래서 이제 픽업 나가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비행기 예약은 다 문제없이 다 예약은 되어 있지만 공항 사정상 이게 또 변동이 될 수도 있으니 일단은 알고 있으라는 그런 노티스를 받았다고 잘못하면 그때 못 올지도 모르겠는데 조금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해결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외손자. 그러니까 외손자니까 라스트 네임은 케네디가 아니죠. 그래서 케네디 패밀리 멤버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외가 쪽 외손자니까 뭐 라스트 네임은 달라도 하여간 케네디 패밀리인 건 맞습니다. 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외손자 잭 슐로스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잭 슐로스버그가 뉴욕시를 지역구로 하는 연방 하원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자, 케네디 가문은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을 배출해 왔습니다만은 케네디 전 대통령 직계 손자 때에서 선출직 연방의원 선거 출마 도전은 처음입니다. 올해 32살입니다. 이 잭 슐로스버그는 올해 32살.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 이분은 아시죠? 캐롤라인 케네디. 돌아가신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 캐롤라인 케네디의 아들입니다. 캐롤라인 케네디의 남편은 에드윈 슐로스버그입니다. 이 두 사이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잭 슐로스버그입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뉴욕 제12선거구에서 제리 네들러 민주당 하원의원 은퇴로 생기는 그 공백 그 자리에 연방 하원이에요. 여기가 거기 도전한다라고 어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앞서 그는 작년 9월에 이 네들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난 뒤에 며칠 있다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얘네들아, hey guys 하면서 얘네들아 탐색위원회를 만들었어 라고 딱 한 줄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거죠. 내가 그 자리에 그 정치 출마를 할까 말까를 좀 고민하기 위해서 미리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좀 알아보는 탐색위원회를 만들었었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 여기 출마하겠는데 나갈 것 같은데라는 얘기는 조금 퍼졌었죠. 그때부터 출마를 살짝 시사한 바 있습니다. 자, 잭 슐러스버그가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우선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민주당 경선 통과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왜? 요즘 민주당에서는 스타가 없잖아요. 스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막 강경한 공화당 정책을 취해도 민주당에서는 누구 하나 뭐 제대로 뭐 이렇게 뭐 반론을 제기하거나 또는 뭐 막거나 이런 스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당에서 지금 가장 고민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만 하지. 그럼 우리는 누굴 내세울 사람이 없어. 지금 그게 이제 문제인데 케네디 패밀리의, 그러니까 케네디 전 대통령의 외손자다. 뭐 외자를 빼고 케네디 전 대통령의 손자다. 이 사람이 나간다 그러면 화제도 되고 관심도 끌고 전국적인 관심도 끌면서 좀 스타,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이 좀 관심을 끌을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좋아할 거고 민주당에서 그런 면에서는 당내 경선에서는 잭 슐러스버그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까지 이 지역구 하원의원 후보 민주당 경선에는 잭 슐러스버그 외에도 몇 명 더 있어요. 뭐 마이카 레셔 뉴욕주 하원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고 또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식료품과 의약품 구호단체를 설립했던 리암 엘킨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출마를 선언하는 등 민주당 당내에서 치러야 할 경선도 사실은 좀 뭐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여하튼 간에 케네디 전 대통령의 손자가 외손자, 우리 이제 한국식으로는 외자를 붙여야 돼요. 외손자가 잭 슐러스버그인데 뉴욕주 출신으로 이제 뉴욕주를 기반으로 하는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를 선언했다. 과연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겨서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겨서 출마하면 당연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뉴욕 그쪽은 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당내의 경선이 결국은 최종 당선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의 그 양궁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국의 그 양궁 선수들이 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한국 내에서 국가대표 선수 선발하는 데에서 1, 2, 3등에 들어가는 게 그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국내에 한국 내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쏴서 1, 2, 3등이 정말 힘겹게 됐으면 올림픽 나가면 그냥 자동 1, 2, 3 자동 금, 은, 동메달 다 땁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 국가대표, 그러니까 전국체전이라고 보면 한국에서 전국체전 금메달 따면 양궁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똑같은 거죠. 뉴욕 이쪽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당내 경선에서 이기면 결국은 이제 당선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물론 선거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런 비교를 한 겁니다. 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가 지금 현재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외손자가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존 F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냥 임명직이고요. 지금 도전한다라는 것은 이제 선출직이잖아요. 선출직은 또 그만큼 의미가 있죠.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렇군 또 공화당 정부의 선출직 장관이고 이 외손자는 케네디 가문의 전통대로 민주당 소속으로 정계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래서 주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